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인생은 축제입니까? 아니면 끝없는 노동입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겨야 합니다. 이 말이 그저 놀고 먹자는 뜻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취적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가 두려워 혹은 주변의 질타가 무서워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합니다. 타인이 정해준 안전한 감옥에서 나와 당신만의 축제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돈 벌기 위해 카페를 차리면 매출에 따라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장사는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가게에 오신 임산부 손님을 보며 새로 출시한 디카페인 원두를 권하고 그분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고민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돈만 바라보면 대화의 필요성도 관심도 사라집니다. 모든 즐거움의 시작은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만 살려다 보니 시작조차 못합니다. 무모하게 달려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진취적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근심은 집에 두고 오직 밝은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당장의 손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할 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내가 즐거워야 손님도 즐겁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손님의 마음에도 여유가 스며듭니다. 노동이 아닌 유의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마음가짐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자, 불여, 후지자, 후지자, 불여, 락지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아는 것을 실력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고수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발문 방식, 락이 망우라 하여 무언가에 열중하여 밥을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움에 빠져 걱정조차 있는 경지를 최고의 삶으로 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의 증거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타인이 좋아하는 삶을 사느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소리 듣기.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진취적으로 도전하기. 계획은 철저히, 행동은 가감하게 시작하십시오. 매일을 축제로 만들기. 오늘 하루 나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작은 즐거움을 선물하십시오. 고통 속에 행복이 있고 도전 속에 성공이 있습니다. 내가 즐길 수만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슴 속에 솟아나는 열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즐거움은 최고의 실력입니다. 원두가 뜨거운 물을 만나 향기로운 차로 우러나며 즐거운 변화를 겪듯 여러분의 인생도 매 순간이 축제이고 환희이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18 사람들이 책을 헛되이 읽는 이유는 시작하겠습니다.
적의 미끼 병력을 먹지 말라. 적이 미끼를 던져서 유인할 때 당신은 바늘을 물어서는 안 된다.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물고기는 미끼를 탐하다가 죽고 군대는 미끼를 탐하다가 패한다. 적이 미끼 병력으로 나를 낚으려 하면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조조가 유비와 문추를 유인한 사례를 들어보자. 조조가 원소와 교전하여 알량을 베고 백마의 포위망을 푼 다음 친히 수백 기병을 이끌고 보급 차량을 호위하며 철군하면 차에 유비와 문추의 수천 추격병을 마주치게 되었다. 여러 장수들은 적군이 너무 많은 것에 기겁하여 병영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순유가 막았다. 적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찌 그냥 포기하려 합니까? 그리하여 조조는 보급 차량을 버리고 안장을 벗겨 말을 방목하면서 원소 군대를 유인했다. 유비와 문추는 과연 보급 차량을 차지하려고 정신이 없었다. 원소 군대가 물자를 차지할 욕심에 싸울 마음이 없음을 확인하자 조조는 말에 올라 휘와 기방명을 이끌고 돌격하여 문추의 목을 베었다. 그런데 위 구절에 대해 두목은 완전히 다른 해설을 내놓았다. 미끼 병력을 먹지 말라 함을 적이 놓고 간 음식을 먹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적이 느닷없이 음식을 놓고 갔다면 우선 시험해 봐야 한다. 독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중독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다. 두목은 사례를 하나 들었다. 위진 남북조 시기의 일이다. 북위 문제 때 고막 해족이 변경을 자꾸 약탈했다. 문제는 제후망 탁발신성에게 토벌을 명했다. 탁발신성은 독주를 많이 담가 놓았다가 고막해족이 침략하자 병역을 버리고 철수했다. 고막해족은 술을 좋아하여 마음껏 들이켰고 얼큰해지자 중독되기 시작했다. 이때 탁발신성이 경기병을 풀어 가볍게 제압하여 수만 명을 생포했다. 두목의 해설이 맞을까? 당연히 틀렸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경고하듯 모르는 아저씨가 음료를 줄 때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고 손자병법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런 뜻이 아니다. 하지만 두목의 해설이 틀렸어도 무방하다. 틀려도 나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독주로 적을 제압한 사례가 흔치 않은데 두목이 기어코 찾아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혹은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 범하는 보편적인 악습이 있다. 경쟁심이 그것이다.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먹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누를까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설명을 잘했다고 하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해석을 가하여 그의 주장을 뒤집거나 혹은 각도를 달리하여 그와 논쟁을 하려고 한다. 여하튼 그의 관점에서 논점을 흔들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실력자인지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내가 그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보여야만 직성이 풀린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도 그렇다. 진정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질문하기보다는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 유명한 책을 읽을 때,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새롭게 배웠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입부터 열고 하는 말이 되게 이렇다. 제 생각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쟁심은 책을 읽을 때나 무엇을 배울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악습이다. 그런 악습이 몸에 배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친구들과 무슨 문제를 토론할 때 친구들을 압도하려고 한다.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의 말에 꼬투리를 잘 단다. 고전을 읽을 때 고인의 오류를 즐겨 지적한다. 경쟁심이 골수에 박히면 책을 읽을 때 배우겠다는 경건한 마음은 사라지고 잘못을 잡아내는 재미에 빠진다. 학습 지향의 독서가 아니라 정적 지향의 독서로 변하는 것이다. 그냥 쉽게 말하여 배우려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책을 읽는 것이다. 내가 11가주 손자 교리를 읽는 이유는 역대 11분의 학자들이 손자병법을 연구하여 해설해 놓은 글이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앞서 연구했던 분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깊게 연구하여 해설을 하였다. 그런 글을 모두 읽으면서
책을 읽는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손장법을 해설했던 분은 조조였다. 가장 먼저 해설했으니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 되었다. 누가 가장 많이 공격했는가? 두목이었다. 조조를 거의 고슴도치로 만들어 놓았다. 두목의 해설을 읽으면서 대개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한다. 조설비야. 조조의 해설은 틀렸다는 것이다. 당나라 때 두목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약 600여 년 전에 이미 죽은 조조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논쟁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의견이 엇갈릴 때마다 두목이 승리했다. 두목은 도대체 왜 조조의 해설을 겨냥하여 마냥 틀리다고 공격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유명한 조조인이 그를 이기면 무척이나 즐겁지 않겠는가? 조조를 그리 공격했던 두목은 유명한 시인이요 문인이었다. 문인은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니 새롭고 기발한 주장을 내놓아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들의 작품을 창작이라고 하지 않은가 말이다. 이것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두목이 손자병법을 해설하려고 할 때 손자병법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문장에 더욱 관심을 집중한 것 같다. 앞선 학자들의 주장과 비슷하거나 같거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 공손하면 모욕당할 일이 없다. 두목은 입만 열면 앞선 학자들이 틀렸다고 공격했다. 그러니 그 뒷사람들 가운데 두목이 틀렸다고 공격하는 자가 나왔다. 조조의 해설은 틀렸다는 글을 한참 읽다 보면 꼭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두설비야. 두목의 해설은 틀렸다는 것이다. 두목을 주로 공격했던 분은 매효신이다. 매효신은 송나라 때 시인이다. 두목이 죽은 지 약 200년 후인데 두목도 부활하여 매효신과 논쟁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해설이 옳을까? 첫째, 내 관점은 누가 옳은가 하는 데 있지 않다. 무엇을 배웠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했느냐에 있다. 독서는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다. 책을 읽으면 스스로 체험하며 터득해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음미해봐야 그것이 진정한 독서이다. 그저 새롭고 기발한 주장을 내놓아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헛되이 책을 읽은 것이다. 둘째, 틀린 해설도 나름 가치가 있다. 두목의 해설이 모두 맞다고 할 수는 없고 두목의 해설을 읽으면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알 수 있다. 그 자체로 무척 유익하지 않은가 말이다. 두목이 손자병법을 해설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손자병법을 해설한 분 중에 가장 많은 성과를 올린 분도 두목이다.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도 두목이다. 그러니 우리는 두목의 오류를 잡아내려고 그의 해설을 읽으니 나에게 유익한 많은 자료와 지식을 얻는데 더욱 집중할 일이다.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다. 잘못된 의견이 아무리 황당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 수 있으니 가치가 있다. 잘못된 의견도 나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황당무계하여 도무지 참을 수 없다고 하자. 이때 당신은 꾹 참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도 있음을 알았으니 그것 또한 소득이 아니겠는가? 셋째,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누구의 해설이 옳은가? 나는 인류적으로 조조의 해설을 기준으로 삼는다. 역대 해설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는 군말 없이 조조의 해설을 옳다고 여긴다. 이유는 간단하다. 조조는 직접 병력을 이끌고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다. 진정으로 돼지고기를 먹어본 자가 조조이다. 그에 비해 다른 해설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어보기는커녕 살아있는 돼지도 본 적이 없다. 조조 이외에 나는 곽하약이 해설한 손자병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곽하약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장을 역임했다. 황포군 관학교 졸업생이며 항일 군정대학에서 다녀간 교편을 잡기도 했다. 그 역시 조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먹어본 사람이다. 손자병법을 놓고 나 역시 종종 동호인들과 논쟁을 벌인다. 흔히 거론되는 문제는 이런 것이다. 손자와 손비는 동일인인가? 이런 논쟁은 정말 한심하다. 손자는 춘추시대 오나라 왕과 동시대의 인물로
손자병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원나라를 겨냥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에 비해 손비는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이다. 그때 오나라는 멸망했고 손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 100여 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동일인일 수 있겠는가? 희한한 학설을 주장하여 내 학문이 이 정도라는 과시 위에 무엇이 있겠는가? 진정으로 책을 읽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이런 문제로 자주 거론된다. 원문은 이러하다. 소적직연, 대적지금. 이 8자를 어떻게 번역해야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기만 하면 답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튀어나온다. 전후 문구를 아래와 인용하겠다. 한글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용병의 원칙은 10배의 병력이면 포위하고 5배의 병력이면 공격하고 2배의 병력이면 나눠서 공격하고 대등한 병력이라면 싸울 수 있고 적보다 병력이 적으면 도망가고 적보다 실력이 약하면 피한다. 전력이 약한 군대가 고지스럽게 저항하면 강한 적에게 잡힌다. 싸워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싸워 이길 수 없으면 도망가라는 것이다. 가령 당신이 소적이면 상대와 싸워 이길 수 없을 텐데 이길 수 없으면 일단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굳건히 버텨봐야 결과는 뻔하다. 강한 상대에게 잡히는 것이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 굳이 문제 삼기도 민망한데 중국에서 손자병법을 수십 년간 연구했다는 어느 석학은 전혀 다른 해설을 내놓았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다들 위와 같이 알고 있는데 실은 틀렸다. 손자의 본뜻은 이렇다. 만일 약소한 군대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틀림없이 강력한 적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손자가 정말 석학의 뜻으로 말했다면 그 앞의 이야기는 전부 하나만한 소리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또한 다른 석학은 소적직연, 대적지금을 더욱 기발하게 해석하여 당신의 깊고도 넓은 학문을 보여주었다. 학문이 대단합니다. 남의 해석과 같아서야 학문이 드러날 수 없지 않은가? 그는 원문의 굳센견을 보물 장비로 고증했다. 그의 고증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된다. 적이 아무리 보물과 장비를 꼭꼭 자물쇠로 채워도 우리가 적을 격파하기만 하면 그 보물과 장비는 모두 우리 것이 된다. 그 석학은 자신의 해석을 논증하고자 장자까지 인용했다. 해당 원문은 이렇다. 좌익어 협탁낭발 괴지도위 위수비 즉 필섭합등 고견휼 이를 한글로 옮긴다면 대략 이럴 것이다. 상자를 열고 주머니를 쥐지고 괴짝을 들추는 도둑을 막으려 반드시 노끈으로 단단히 봉하고 문빗장과 걸쇠를 채워야 한다.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숨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은 도둑을 불러올 따름이라는 것이다. 석학이 이런 논거로 증명하면 학생들은 입이 떡 벌어진다. 스승의 학문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역시 우리 은사의 학문은 넓고도 깊어라. 이런 식으로 고전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나라 때 왕양명은 수도 없이 지적했다. 이미 완벽하게 해설했는데 기어코 다른 설을 내놓아 이기려고 하지 말라. 그런 식의 독서는 진심으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경쟁심으로 읽는 것이다. 잘난 채 떠들어봐야 허영심이나 채울 뿐 정작 본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책을 읽을 때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유용한지만 따지면 충분하다. 한두 글자, 한두 구절을 가지고 심하게 천착하면서 스스로는 학문을 한다고 자위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당신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한 가지 더 있다. 자신을 대입시켜 보라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영화를 볼 때처럼 책을 읽을 때에도 자신을 꼭 주인공이나 승리자 쪽에 대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반대로 해보라는 것이다. 나를 실패자 쪽에 대입해 보는 것이다. 그가 그 실패자였다면 당초 어떻게 했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다. 자신을 책 속으로 대입해 보고 다시 책을 나의 직장이나 생활에 대입해 보는 것이다. 책 속의 도리나 이치, 그리고 이런저런 사례가 내 실제 업무와 비슷한 점은 없는지 대입해 보고
만일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계시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다. 절차탕마란 말이 있다. 책이 타산지석이 되고 책으로 절차탕마한다면 그분은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세워야만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많이 배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구한테 배우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인지도만을 탓하면서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언행 또한 허물과 실패까지도 나를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내면을 다듬고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고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며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나를 만들어가는 자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